여야의 대권, 당권 주자들이 잇따라 경남을 찾고 있습니다. 변화하고 있는 경남의 민심 잡기 행보가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65세 이상 514만 명에 대한 백신 접종이 내일부터 시작됩니다. 백신을 접종하면 가족 모임 제한과 야외 마스크 착용에서도 제외됩니다. 조선업계에 잇따르는 후진국형 사망사고 원인으로 다단계 하도급 구조가 지목됩니다. 안전관리나 교육도 제대로 되지 않고 있습니다. 진주시가 환경가치가 높은 남강댐 인근 산림 지역에까지 자전거 일주도로를 추진하다가 1년 만에 환경부 제동에 걸렸습니다. 안녕하십니까. 7시 뉴스입니다. 여권 대선 출마자들 또 야권의 당권 도전자들이 잇따라 경남을 찾고 있습니다. 이례적이라고 할 만큼 중량급 정치인들의 방문이 이어지고 있는데 누가 경남의 민심을 잡을지 관심입니다. 손원혁 기자입니다. 당권 도전에 나선 국민의힘 전 원내대표 2명이 잇따라 경남을 찾았습니다. 주호영 국회의원은 경남 지역 국회의원들과의 인연을 언급하며 자신이 정권 교체를 위한 야권 통합을 이룰 적임자라고 말했습니다. 과연 누가 당대표가 되는 것이 내년 대선을 안정적으로 이길 수 있는지 그것만 보고 좀 판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나경원 전 국회의원도 어제 당대표 후보 비전 발표에 뒤 첫 행보가 경남 방문인 것을 강조하고 변화한 경남의 민심을 살피겠다고 했습니다. 우리 당에 대해서 견고한 지지를 보내주셨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민심은 많이 이렇게 다양해졌다 이런 걸 느낄 수도 있었습니다. 앞서 지난 24일 김은혜 국회의원도 경남을 방문하는 등 국민의힘 당권 도전자들의 본선을 앞둔 경남 방문은 이례적입니다. 대권에 도전하는 여권의 중량급 정치인의 방문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낙연 전 국무총리는 오늘 저녁 창원대에서 지지 모임인 신복지 경남포럼 출범을 기념해 초청 강연을 합니다. 광역교통망과 가덕 신공항 등 경남 비전을 제시하며 새 결집에 나선 겁니다. 지난 24일 김두관, 이광재 의원도 김경수 경남지사와 만나 지역 현안을 공유했고 정세균 전 총리도 경남에서 대선 행보를 이어갔습니다. 여권이 30% 이상 득표한 지난 대선과 120여 명의 지방의원을 낸 2018년 지방선거를 통해 보수 우위 지역이라는 말이 무색하게 된 경남. 노동 이슈와 전현직 대통령의 고향이라는 상징성까지 더해져 있는 데다 수도권과 같이 변화하고 있는 민심이 여야로부터 주목받는 이유로 풀이됩니다. KBS 뉴스 손원혁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여야 5당 대표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간담회를 진행했습니다. 한미 정상회담을 포함한 3박 5일간의 방미 성과를 설명하고 초당적인 협력을 당부했는데 국민의힘 등 야권은 일부 성과는 있었지만 아쉬움도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김경진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전 11시 반부터 약 2시간 동안 여야 5당 대표들과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담으로 모든 분야의 한미 간 협력이 확대됐다며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정상회담 결과를 두고 중국과 소통하고 있다며 시진핑 주석의 방한도 코로나19가 안정되면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회의 초당적 협력을 기대하며 회담의 성과를 잘 살려나갈 수 있도록 정치권이 지혜를 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당인 민주당은 이번 정상회담의 성과를 집중 조명하며 국회가 판문점 선언 비준 동의로 힘을 실어줘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싱가포르 판문점 선언을 기초로 이 문제를 풀어서 남북관계의 돌파구를 만들었으면 하는 바람을 갖습니다. 야권은 일부 성과를 인정하면서도 아쉬움이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백신 확보에 대한 아쉬움을 표명했고 백신 스와퍼 같은 것을 통해서 우리 백신이 확보되지 않은 것은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국민의당은 백신 기술 이전이 아닌 병입 생산에 그친 점이 아쉽다고 밝혔습니다. 정의당은 8월 한미연합훈련 취소를 제안했고 열린민주당은 전시작전권 문제 해결 등을 당부했습니다.
이에 대해 문 대통령은 한미연합훈련은 코로나19 때문에 과거처럼 대규모 대면 훈련은 어렵지 않겠냐고 답했고 전시작전권 전환은 한미 정상 성명에 조건에 기초한 전환을 명시한 만큼 조건 충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했습니다. KBS 뉴스 김경진입니다. 오늘 국회에서는 김호수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렸습니다. 김 후보자는 검찰개혁을 성공적으로 안착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야당은 김 후보자의 정치적 중립성과 라임 옵티머스 사건 관련 수임 등을 문제 삼았습니다. 안다영 기자입니다. 그러면 후보자께서는 선서해 김호수 검찰총장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 임하며 검찰개혁을 성공적으로 안착시키는 게 가장 중요한 소임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일체의 정치적 고려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오로지 진실과 정의를 추구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검찰의 인권 보호 역할을 한층 강화하고 국가의 반부패 대응 역량도 반드시 유지될 수 있게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의 정치적 중립성을 문제 삼았습니다.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가 친정권 인사여서 발탁됐다고 주장하며 현 정부에서 검찰이 성역 없는 수사를 하고 있느냐고 질의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또 김 후보자가 변호사 시절 라임과 옵티머스 펀드 관련 사건을 수임한 배경도 문제 삼았습니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는 사기 피의자를 변론한 적은 전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또 아들이 공기업 입사 지원 과정에서 후보자 신분을 노출한 데 대해서는 지원서 양식을 따르다 보니 쓴 것 같다며 자신은 아들의 취업에 무관심한 아빠라고 해명했습니다. 변호사로서 8달간 월 1,900만 원에서 2,900만 원의 수임료를 받은 일에 대해선 김 후보자는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 금액이지만 국민의 눈높이에서는 적지 않은 금액이어서 무겁게 받아들인다고 말했습니다. KBS 뉴스 안다영입니다. 정부가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독려하기 위한 방안을 내놨습니다. 백신을 한 차례만 맞아도 현재 제한된 직계가족 모임 인원수에 포함하지 않고 또 7월부터는 야외에서 마스크를 벗어도 됩니다. 이효연 기자입니다. 직계가족이 만날 경우 현재는 최대 8명만 가능합니다. 그러나 코로나19 백신을 맞았다면 다음 달부턴 인원 제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부모 2명이 모두 접종했을 경우 이들을 포함해 10명까지 가족이 모일 수 있는 겁니다. 가족 간에 여러 가지 모임 제한이 있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고령층과 그리고 가족들의 당사자들의 가장 큰 요청이자 그리고 정신 건강을 위해서 필요한 조치입니다. 절반 가까이 운영을 멈췄던 복지관과 경로당 등 노인 복지시설도 다시 문을 엽니다. 2차 접종까지 완료한 고령층을 대상으로 그동안 감염 위험이 커서 중단됐던 노래교실과 관악기 강습 등이 재개됩니다.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의 방역 수칙도 완화됩니다. 2차 접종까지 마친 종사자들은 주기적으로 받던 선제검사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면회객과 입소자 중 한쪽이라도 2차 접종까지 마치면 대면 접촉 면회도 가능해집니다. 국립공원과 자연휴양림 등의 입장료와 이용료 등도 할인 또는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60세 이상의 경우 1회 접종만으로도 예방 효과가 90% 가까이 되고 접종 이후 감염되었더라도 사망자가 단 한 분도 없었습니다. 어르신을 중심으로 일상 회복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7월부터는 백신을 한 번이라도 맞았다면 야외에서 마스크를 벗을 수 있습니다. 예방접종 여부는 모바일 앱이나 종이 증명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고 QR코드 인증으로도 확대할 방침입니다. 정부는 전 국민의 70% 이상이 9월 말까지 백신 1차 접종을 완료한다는 목표로 방역 조치를 재조정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이효연입니다. 내일부터 74세 이하 고령자에 대한 백신 1차 접종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예방접종 사이트와 질병청 콜센터 등을 통해 지금도 예약 신청이 가능합니다. 전국의 신규 확진자는 다시 700명대로 늘어났습니다. 우정화 기자입니다. 내일부터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1차 접종이 전국 13,000곳 의료기관에서 시작됩니다. 이번 1차 접종은 65세에서 74세 사이 고령자와 중증 호흡기 질환자 등 514만 7천여 명이 대상입니다. 60세 이상이면 백신 접종 예약 신청을 지금도 할 수 있습니다. 다음 달 3일까지 질병청 예방접종 온라인 사이트와
콜센터, 지역주민센터 등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거주 지역에 상관없이 원하는 의료기관을 선택할 수 있으며 보호자의 대리 신청도 가능합니다. 내일 오후 1시부터는 남아있는 백신의 양을 네이버와 카카오에서 확인한 뒤 당일 신청해 접종받을 수 있는 온라인 시스템도 가동됩니다. 이제는 백신을 접종하는 데 집중할 시간입니다. 지금 접종을 예약하시면 이번 여름에는 2차 접종까지 완료하실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707명으로 12일 만에 다시 700명대로 늘었습니다. 국내 발생은 684명, 해외 유입은 23명입니다. 지역별로는 서울 260명, 경기 184명, 대구 30명 등입니다. 신규 1차 백신 접종자는 7만 7천여 명으로 누적 접종자는 394만 2천여 명입니다. 2차 접종을 마친 사람은 하루 동안 9만 1천여 명이 늘어 모두 194만 5천여 명입니다. 정부는 추가 도입되는 백신 물량으로 상반기까지 1,300만 명을 접종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KBS 뉴스 우정합니다. 오늘 경남의 신규 확진자는 창원 8명, 양산 5명, 김해 3명 등 창원의 확진자 대부분은 가족이나 지인 등 확진자 접촉에 따른 감염입니다. 양산 유흥주점 관련 확진자가 5명 추가돼 누적 인원이 19명으로 늘었고 김해 확진자 2명은 외국인 모임 관련으로 누적 확진자가 61명이 됐습니다. 경남의 누적 확진자는 4,581명입니다. 교육부의 2학기 전면 등교 방침과 관련해 유은혜 장관과 17개 시도교육감들이 세부 방안 논의에 들어갔습니다. 유은혜 교육부 장관은 오늘 시도교육감들과 영상회의를 열어 2학기 전면 등교를 추진하기로 하고 다음 달에 로드맵을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시도교육감들은 학교가 자율적으로 부분 등교나 원격 수업을 전환할 수 있도록 유연하게 운영하자는 의견도 제시했습니다. 최근 잇따르고 있는 조선업체 사망 사고는 대부분 추락이나 끼임 같은 후진국형 사고입니다. 하도급이 2차, 3차, 심지어 4차, 5차까지 이어지는 다단계 구조가 산재 사고 원인으로 지목됩니다. 안전관리나 교육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윤경재 기자입니다. 36살 김모 씨는 3년 동안 조선소 2차 협력업체, 이른바 물량팀에서 일했습니다. 1차 협력업체로부터 선박 블록이나 설비를 완성하는 조건으로 목돈을 받는 물량팀 특성상 안전보다는 속도가 우선이었습니다. 빨리 또 치고 또 다른 것도 물량을 치고 이러면 돈이 더 빨리 도니까 빨리빨리 하려니까 안전 쪽에서도 좀 문제가 많지. 만약 발판이 있는 데서 해야 되는데 그런 거 좀 없어도 좀 하는 경우도 있고. 2007년부터 10년 동안 안전사고로 숨진 조선업 노동자는 307명. 이 가운데 현대와 삼성, 대우, 이른바 빅3 원청 노동자는 6.25%, 78.8%는 협력업체 소속이었습니다. 유형별로는 추락 96건, 물체에 맞음 42건, 끼임 32건으로 부실한 안전조치로 인한 후진국형 사고가 절반이 넘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조선협력업체 노동자들에게 후진국형 사망사고가 잇따르는 이유를 다단계식 하도급 구조에서 찾고 있습니다. 일감을 따라 단기간 여러 곳을 옮겨 다니는 2, 3차 협력업체, 물량팀 특성상 각 조선소 현장에 맞는 체계적인 안전관리와 교육이 이루어지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원청의 안전관리 책임도 직접 고용 노동자에만 해당됩니다. 물량팀한테는 안전교육은 받고 하긴 합니다. 조그만 사건 일하면 그런 건 그냥 넘어가고. 원청들은 수주 물량의 편차에 따라 인력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다단계 하도급의 고리를 끊지 않고 있습니다. 밀폐나 고공작업을 하도급에게 떠미는 위험의 외주화 경향도 강합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해서 자기가 직접 뭔가 책임을 지는 거다고 하는 거를 인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그 부분까지 아예 안 하기 시작을 했어요. 전문가들은 다단계 하도급을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협력업체 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안전 감독과 보호 의무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KBS 뉴스 윤경재입니다. 남대서양 해역에서 스텔라 데이지호가 침몰한 지 4년 넘게 흘렀습니다. 아직도 22명이 돌아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열린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집행유예를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선박 침몰 책임을 물어 선사 회장에게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김영록 기자입니다. 스텔라 데이지오 실종자 가족들이 법정을 빠져나옵니다. 선사 회장에게 징역 6월에 실형이 선고되자 참았던 눈물을 흘립니다. 1심 판결마저도 일부 유죄 나왔던 판결마저도 뒤집힐까 봐 너무 걱정이 많이 됐었어요. 근데 그런 부분에서 어쨌든 오늘 재판은 의미 있는 결과가 나왔다고 생각이 들어요. 지난해 1심 재판부는 스텔라 데이지오 선사인 폴라리스 시핑 김환중 회장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파기하고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선박 결함 신고를 최종적으로 이행할 책임자가 그것을 이행하지 않고 상당 기간 선박을 운항하게 해 책임이 매우 중하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부산구치소에 코로나19 환자가 발생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함께 기소된 선사 임원에 대해서도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8월과 추징금 1,0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선박이 침몰했다는 이유로 제대로 된 유죄 판결이 나온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오늘은 한국에서 선박 침몰로 인하여 그 선박의 소유 회사의 대표에게 유죄로 실형을 선고한 첫 번째 날입니다. 실종자 가족들은 사고 원인 분석 등을 위한 2차 심해 수색도 요청하고 있지만 아직 예산도 편성되지 않았습니다. 침몰 사고 발생 4년. 가족들은 애타는 마음으로 아직 실종자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영록입니다. 오는 31일 바다의 날을 앞두고 해양오염의 심각성을 알리는 작품 전시회가 열렸는데요. 특이한 점은 작가가 직접 수거한 바다 쓰레기로 작품을 만들었던 겁니다. 바다 환경 위기에 던지는 경고 메시지 함께 보시죠. 오종우 기자입니다. 바다 쓰레기로 만든 지구환경 시계가 가리키는 시간은 밤 9시 46분. 위기의 시간이 임박했음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고등어 뱃속을 가득 채운 쓰레기들은 우리 식탁으로 고스란히 되돌아왔습니다. 작품 재료는 모두 작가가 바닷가에서 직접 수거한 쓰레기들입니다. 해양 쓰레기가 이렇게 미술 작품으로 나왔다는 게 신기하고요. 놀러 가서도 수거를 잘 해서 와야 되겠다고 생각됩니다. 김정아 작가는 해양오염의 심각성을 알리기 위해 10년째 작품 활동을 해오고 있습니다. 작업실에는 망가진 스티로폼 부표와 철 조각 등 해양 쓰레기가 가득합니다. 꼭 바닷가에 사는 사람들 문제만은 아니고 일상 쓰레기가 오는 경우들도 있다는 걸 알고 살아가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뭔지 생각할 수 있었으면 좋겠거든요. 지난해 전국 연안에서 수거된 해양 쓰레기 양은 13만 8천 톤. 2년 전보다 45%나 늘어났습니다. 해양 쓰레기 오염은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태평양에는 남한 면적의 16배나 되는 쓰레기 섬이 떠돌고 있으며 해마다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같은 해양 오염의 심각성을 경고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전시회는 오는 28일까지 이어집니다. KBS 뉴스 오종우입니다. 일제강점기 때부터 주요 포경기지였던 울산 장생포는 2000년대부터는 고래 관광 산업을 활발히 펼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고래의 해양보호생물종 지정이 추진되면서 고래고기 유통과 관람이 중단될 상황에 처했습니다. 보도에 김홍희 기자입니다. 울산 간절곶 앞바다에서 그물에 걸려 죽은 2.4톤 밍크고래. 불법 포획 여부를 해경이 확인한 뒤 8천여만 원에 팔렸습니다. 국내에서 소비되는 고래고기 대부분은 이렇게 혼액된 경우인데 앞으로는 고래고기 유통 자체가 불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정부가 고래를 해양보호생물종으로 지정해 보관과 위판, 유통을 전면 금지하는 것을 추진하기 때문입니다. 올해부터 범고래 등을 지정하는 것을 시작으로 2023년에는 밍크고래까지 포함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국내 유일의 고래문화특구가 있는 장생포 주민과 고래고기 식당 업주들은 크게 반발합니다. 지역 식문화인 고래고기 유통을 전면 금지하면 생존권을 위협받는다는 겁니다. 밍크고래만큼은 과거에서부터 계속 식문화로 이어져 왔기 때문에 이번 보호 대상 어종에서 제외를 시켜줄 것을
이런 가운데 울산 남구가 운영하는 고래생태 체험관에 있는 돌고래 4마리를 방류하라는 환경단체의 압박도 거세지고 있습니다. 지자체가 고래를 보호하는 정부 지침에 역행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돌고래가 도저히 정상 생활을 할 수 없는 좁은 수조 감옥에 가두고 전시와 공연에 이용한 곳이다. 관광 활성화를 위해 2008년 고래문화특구로 지정된 울산 장생포. 주요 컨텐츠로 삼았던 고래고기와 고래 관람 모두 위태로워지면서 고래특구가 존폐의 갈림길에 놓여 있습니다. KBS 뉴스 김홍입니다. 올 초 갑작스런 한파로 강원도에서는 일부 과수원들이 대규모 냉해를 입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농가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임서영 기자입니다. 강원 남부 원주의 복숭아밭입니다. 초록잎이 드문드문, 앙상하게 마른 나무도 보입니다. 꽃눈은 말라 비틀어져 마치 한겨울을 만난 듯합니다. 가끔 눈에 띄는 열매는 정상적인 크기의 반밖에 안 됩니다. 강원 북부 복숭아밭에 은행 크기만한 열매가 주렁주렁 매달려 있는 것과는 매우 대조적입니다. 3분의 2 정도는 피해를 봤다고 봐야죠. 나무가 이렇게 죽은 적은 없어요. 나무 밑에를 다 싸서 동해 준비를 했거든요. 그런데도 원주의 배 농장도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열매를 맺은 지 한 달 정도 된 배 유과입니다. 이렇게 표면이 고르지 못하고 울퉁불퉁해 상품 가치가 없습니다. 꽃이 한참 피고 수정을 할 시기에 갑자기 기온이 뚝 떨어진 탓입니다. 과일이 맺혔다가 얼어가지고 기형이 많이 생겼습니다. 평년보다 수확률이 굉장히 많이 줄죠. 한 60%, 70% 정도 줄었다고 봐야죠. 앞으로 농사 지을 일이 더 걱정이 되는 거예요. 지난해 1, 2월에는 원주에서 최저 기온이 영하 10도 아래로 떨어진 적이 하루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초에는 이런 날이 13일이나 됐습니다. 지구온난화 기상변화 같은 원인이 있을 수 있고요. 불을 좀 피워서 그래서 온도를 올려주는 방법하고 그다음에 송풍법이라 해가지고 바람을 불어줘가지고 그래서 서리가 내리지 않게. 원주와 횡성 등 강원 남부 지역에서 냉해 피해를 신고한 농가는 200여 곳. 피해 면적은 60만 제곱미터가 넘습니다. KBS 뉴스 임서영입니다. 이어서 진주에서 전해드립니다. 진주시가 개발되지 않은 산림지역에까지 남강 자전거 1주도로 공사를 추진하면서 시민사회단체의 반발을 샀는데요. 결국 환경부도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이번 결론을 얻기까지 1년이 넘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박상현 기자입니다. 개발되지 않은 산림지역으로 남아있던 남강댐 앞 내동면 쪽 구간. 진주시는 지난해 초 남강댐 앞에서 경남 혁신도시까지 남강을 따라 자전거로 이동할 수 있게 이 산림지역에도 자전거 도로를 놓아 일주도로를 완성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이 지역은 그동안 개발에서 배제되면서 천연기념물이 서식하는 등 환경적 가치가 높은 곳으로 평가됐습니다. 낙동강유역환경청은 생태 자연도와 지형 등급이 높고 멸종위기 야생동물이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며 전체 사업 구간 2.82km 가운데 1.43km는 보존해야 한다고 의견을 냈습니다. 지역 시민사회단체는 낙동강유역환경청의 결정을 환영하며 진주시의 협의 내용을 이행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자연과 시민이 공존하는 환경권은 무시한 채 남강 자전거 순환도로 완성이라는 정시 행정에만 눈이 멀었습니다. 진주시는 환경부의 의견에 이견을 보이면서도 일단 수용하겠다는 입장입니다. 1.43km 구간을 제척하라는 의견이 있었고 진주시에는 국토부하고 협의해서 나머지 잔여 구간에 대해서 조속히 사업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진주시는 공사 반대는 일부 단체들의 의견이지 시민 전체 의견은 아니라는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진주시가 시민사회단체의 반대에도 사업을 강행하면서 1년 넘는 시간 동안 사회적 갈등이라는 비용을 치르게 됐습니다. KBS 뉴스 박상현입니다.
진주시가 LH 혁신안에 반대하는 입장문을 총리실 등 정부에 전달하고 LH 사수를 위한 범시민 걸기 행동을 대대적으로 펼치겠다고 말했습니다. 진주시는 경남혁신도시의 핵심 기관인 LH를 분리 해체하는 것은 인구 소멸 위기에 직면한 서부경남 발전의 동력을 없애는 것이고 국토균형 발전 정책에도 어긋난다고 주장했습니다. 진주시 이건희 미술관 유치위원회가 오늘 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이건희 미술관 수도권 배치 발언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유치위는 정부가 미술관 집중 해소 정책을 행동으로 보여야 한다며 문화 분권과 문화 민주주의의 실현을 위해 이건희 미술관은 남부권에 유치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진주시와 한국항공우주산업진흥협회 진주강소특구 지원센터가 오늘 항공우주 부품 소재 산업 협력을 위한 협약을 맺었습니다. 이들 기관은 진주강소특구의 항공우주 부품 소재 기업 성과 확산과 연계 분야 교류를 위한 네트워크 구축, 정책과 제도 개선에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진주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간추린 경남 소식 전해드립니다.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은 거짓 신고로 정부의 코로나19 고용유지 지원금을 타낸 경남 지역 14개 사업장을 적발해 추징금 등 6억 9천여만 원을 환수했습니다. 이들 사업장은 올 들어 이달까지 직원들이 정상 출근하고 있는데도 허위로 휴직과 휴업 신고를 내 모두 2억 3천만 원의 지원금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창원지청은 부정수급을 신고한 2명에게 모두 2,30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했습니다. 30년 만에 추진되는 창원시 의창구와 성산구 행정구역 조정안이 표결 끝에 시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해 모레 본회의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입니다. 창원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용지동과 대원동 전체를 성산구로 변경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행정구역 개정 조례안을 표결에 붙여 찬성 5표, 반대 3표로 가결했습니다. 앞서 창원 용지동과 대원동 주민 600명을 대면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72.7%가 행정구역 개편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립현대미술관 창원관 유치를 위한 정책토론회가 오늘 서울 여의도에서 열렸습니다. 이달곤, 최형두 등 창원 지역 국회의원을 포함한 5명이 공동 주최한 이번 토론회에서 김종선 한국민예총 사무총장은 마산 해양신도시터를 제공하고 건립 예산을 분담하기로 한 창원시의 미술관 유치 노력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거제 지역 시내버스 전면 파업이 이틀째 이어지면서 장기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시내버스 2개 회사 노조는 임금 2.62% 인상 등을 요구하고 있지만 사측은 여력이 없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거제 지역에는 부산을 오가는 2,000번 버스를 뺀 모든 시내버스 운행이 이틀째 멈췄습니다. 거제시는 전세버스를 투입하고 택시 부재를 일시 해제했습니다. 스마트 공장 전환을 지원하는 삼성 부울경 스마트 공장 지원센터 개소식이 오늘 경남 테크노파크에서 열렸습니다. 삼성 스마트 공장 지원센터는 경남과 부산, 울산 지역 중소기업 현장에 전문가 18명을 투입해 스마트 공장 구축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 중소벤처기업부와 삼성전자, 경상남도가 스마트화 사업비 70%를 지원합니다. 지금까지 간추린 경남이었습니다. 해군 특수전 전단 UDT는 바다와 하늘, 땅에서 전천후 작전을 펼치는 해군 특수부대입니다. KBS 자료 영상들로 추억 여행을 떠나보는 시간, 오늘은 그때 그 시절 진해 UDT 훈련 현장 영상 준비했습니다. 현재 수온은 18도씨. 여기서 3시간을 버텨야 한다. 1시간만 있어도 체온이 떨어지면서 졸음이 밀려온다. 이번엔 고무보트를 이고 계단 600개를 올라야 한다.
고무보트의 무게는 85kg. 한 사람당 10kg 이상을 머리 위에 떠받친 상태로 계단을 올라야 하는 것이다. 험한 산은 아니지만 난 코스가 도처에 깔려 있다. 조금만 더 힘을 내야 해. 지지 않기 위해서. 조금만 더 기다려주겠니? 내가 널 지켜줄 때까지. 코로나19 이후 배달 플랫폼 업계 규모는 커졌지만 이에 반해서 라이더라고 불리는 오토바이 배달 기사들의 처우는 열악합니다. 어제 경남에서 배달 라이더 사회적 협동조합이 출범했는데요. 배달 기사로 일하고 있는 청년 라이더 김동영 씨 만나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경남 배달 라이더 사회적 협동조합입니다. 어떻게 만들어지게 된 건가요?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배달 현장의 목소리를 공식적으로 대변하기 위해서고요. 네. 우리 배달 노동의 환경은 매우 위험하고 매우 열악하거든요. 배달 플랫폼 노동이 등장한 지 10년 정도 됐는데 법과 제도 그리고 사회의식은 여전히 급변하는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이고요.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현장 중심의 조직을 만들어야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발상으로 더 넓은 연대와 더 많은 교류를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협동조합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네, 지금 인터뷰를 하고 계신 김동현 님께서도 이 사회적 협동조합 발기인이기도 하면서 실제 지금 라이더 일을 하고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코로나19 이후에 실제로 배달이 얼마나 늘었나요? 제 생각에는 한 20% 정도 늘지 않았나 생각이 되고요. 예. 그런데 이제 기존 상점의 매출이 늘었다고 하기보다는 배달을 안 하던 상점들까지 배달을 하게 되다 보니까 좀 그렇게 늘어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일이 많아지면 이 라이더들의 수익도 당연히 늘어나지 않았을까 보통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실제 어때요? 상황이 어떻습니까? 배달 건수도 늘었지만 그만큼 라이더분들도 늘어났고요. 개개인의 라이더들이 수행할 수 있는 배달 건수는 한계가 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 보자면 한 건당 3,000원으로 하루 종일 오전 11시부터 밤 11시 12시간 정도 일을 했을 때 45개를 했다고 가정을 하면 13만 5천 원을 벌게 되거든요. 근데 거기서 주유비, 식사비, 오토바이 렌트비, 보험료 빼면 최저시급 이하인 라이더분들도 좀 많습니다. 시간당 계산을 해보면요. 네. 이것도 이론상의 이야기고요. 뭐 사고라도 한 번 나면은 치료비도 나가야 되고 오토바이 수리비도 나가야 되고요. 그리고 뭐 좀 많이 다치게 되면 당분간 일도 못하는 상황도 생기다 보니까 돈도 못 벌고요. 뭐 사실 저도 얼마 전에 지하 주차장에 들어갔다가 이제 바닥에 물기가 있어가지고 미끄러져서 지금 복대를 차고 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군요. 네, 아무래도 좀 많이 위험합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환경이 열악하다 보니까 힘을 모으자 해서 사회적 협동조합을 만든 겁니다. 실질적으로 어떤 부분이 좋아지는 걸까요? 이 부분이 저희 협동조합의 미래이자 비전인 것 같은데요.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현장의 목소리를 공식적으로 대변하는 거는 대외적으로 할 일이고 대내적으로는 우리 라이더들의 안전망을 확보하기 위해서 상호 부조를 포함한 라이더 공제 사업을 할 계획이거든요. 우리 라이더들은 1년에 나이나 보험 이력에 따라서 작게는 200만 원, 많게는 800만 원 정도 보험료를 내야 되는 상황인데
뭐 사고의 위험성이 크다는 단순한 이유 외에는 보험료가 터무니없이 비싼 근거는 찾기가 힘들거든요. 개인 보험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네, 네네. 아무래도 라이더는 개인적으로 예, 되다 예. 보니까. 그래서 저희 조합에서는 데이터를 근거로 해서 뭐 배달 보험료를 낮추는 협상을 하고 뭐 거기서 더 나아가서는 조합에서 수익이 나면 조합 자체 공제를 통해서 보상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 있고요. 그리고 조합이 정한 요건이 되면 소액 대출 제도를 도입해서 좀 안정화를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네.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네네. 유상보험 가입을 지원한다거나 아니면 네. 처우 개선을 하려면 이 조합에 자금이 있어야 되잖아요. 네네. 어떻게 만들 수가 있을까요?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한 문제고요. 예. 그리고 제일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래서 우리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모두 참여할 수 있는 공공 앱을 만들 계획이 있고요. 네. 지금까지 다른 공공 앱들이 배달업소, 뭐 소상공인한테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 보니까 현재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일반 배달 앱이 그렇다는 네네. 말씀이신 거죠? 네. 네. 뭐 정작 그 공공 앱을 통한 주문을 뭐 수행하는 우리 배달 종사자들은 뭐 혜택이 전혀 없었거든요. 아, 예. 네. 그래서 발상의 전환을 좀 해가지고 뭐 공공 앱을 통해서 주문이 들어오면 네, 우리 배달 종사자한테도 계획할 수 있게 하려고 합니다. 네. 근데 이 주문 중개 수수료가 내려간다고 배달 요금이 올라가는 건 아닌 그런 구조인 건가요? 네, 뭐 그렇죠. 네. 지금까지는 그랬고요. 네. 뭐 근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이 주문이 들어와서 네. 저희한테 수익이 생기면 네. 그 수익을 뭐 라이더한테 조금 나눠줄 수 있고 나눠주는 그런 구조인데 아예 그런 구조 것도, 자체를 네. 바꿔보겠다 네. 이런 말씀이신 그런 거죠? 생각도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올해 5월은 계절의 여왕이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비 소식이 잦습니다. 오늘도 내내 흐리더니 밤부터 비가 내립니다. 이 비는 일단 내일 새벽까지 이어진 뒤 대부분 그칠 것으로 보이는데요. 내일 낮 한때 내륙으로는 또 한 차례 비가 내립니다. 특히 내일 낮에는 곳곳으로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하며 요란스럽겠고요. 강수량은 남해안을 중심으로 10에서 30mm, 내륙 지역은 5에서 20mm로 많지는 않겠습니다. 모레까지 오락가락 비가 이어지면서 기온은 다소 주춤합니다. 내일 창원의 낮 기온은 24도로 오늘보단 2도가량 오르지만 예년 수준을 밑돌고요. 모레도 23도 선에 그치겠습니다. 주말인 토요일부터 25도 안팎으로 올라 더워지겠습니다. 내일 우리 지역의 아침 기온 살펴보시면 동부 지역은 창원과 김해가 14도로 오늘보다 1도에서 4도가량 높게 출발합니다. 낮 기온은 의령과 함안 27도로 오늘보다는 2, 3도가량 높겠습니다. 경남 서부 지역은 진주와 사천의 아침 기온 14도로 출발해서 낮 기온 2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내일 해상에는 오전까지 비가 내리다가 오후부터는 맑아지고요. 물결은 먼 바다를 중심으로 다소 높게 일겠습니다. 모레까지 오르락 내리락 비 소식이 잦고요. 다가오는 주말부터 맑고 쾌청하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협력업체 노동자들이 자꾸만 일하다 죽습니다. 원청 탓만 할 일이 아닙니다. 국회가 법 제대로 만들지 않아서 행정부가 눈치 보느라 제도 개선 안 해서 사법부가 사용자에게만 유독 관대해서 비극이 반복됩니다. 우리는 아마 내일도 또 누군가를 애도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7시 뉴스 봤습니다. 고맙습니다.